우리 118번의 정규성 검정의 종류이죠. 우리는 앞으로 회귀 분석을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회귀 분석은 그 분량에 비해서 출제 가중치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최근 23년도, 24년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회귀 분석의 문제가 1회차별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출제 유형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꼼꼼하게 출제 포인트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정규성, 정규분포 검정의 종류입니다. 특정 회귀 분석을 하려면 이런 정규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정규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플러스 5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Q플락과 히스토그램은 시각화를 통해서 정규분포임을 확인하는 과정임에 반해서 두 번째 샤피로 위크와 세 번째 KS 테스트라고 하게 되는데요.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 네 번째 앤더스 달링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분포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간단합니다. 다음 중 정규성 검정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원타입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자, 119번 회귀 분석이죠.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상관 분석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두 변수의 상관성만 파악해 보는 것이지, 이 상관성이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립하도록 하죠. 말 그대로 상관관계 플러스 다른 외생 변수 같은 것들이 관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생 변수라고 한다면 A, B 독립 종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 변수가 종속 변수에 관여할 때 이와 같은 외생 변수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귀 분석과 뒷부분에 등장할 회귀 분석의 서로 간의 차이점은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듯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향성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을 제가 말씀드릴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말씀드렸고, 독립 변수를 다른 용어로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요. 종속 변수를 반응 변수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서로 반대로 연계해서 오답 고르는 형태, 오답에 들어가 있는 용어로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서도 해당되는 설명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설명하는 오답 보기가 등장했고, 반응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오답도 존재했습니다. 자, 120번 더미 변수입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만 등장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다 구간척도 이상인 변수만 가능한 분석 기법입니다. 하지만 독립 변수가 이와 같은 범주형 변수, 즉 명목이나 순서 척도인 경우에도 회귀 분석은 가능한데,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 즉 범주형 변수를 수치화하는 방법을 더미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해당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회귀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더미 변수 변환 예시가 있습니다. 성별,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얘를 더미 변수로 하게 되면 0과 1로 수치화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 숫자로 변화해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도록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미 변수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회귀 개수가 5000이란 숫자라고 하게 되고, 종속 변수가 소득이라 가정합시다. 남자가 0, 여자가 1로 코딩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더미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중거 집단이 가장 낮은 번호가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회귀 분석한 결과 남성은 분석 결과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의 회귀 개수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회귀 개수 해석할 때 x가 1 증가할 때 y의 변화량, 증가량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귀 개수가 양수일 때요. 그런데 만약에 더미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0, 여자가 1일 경우에 중거 집단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소득이 5천 정도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자, 더미 변수의 역할로 인해서 독립 변수가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도 회귀 분석은 가능하다라고 정의하도록 하죠. 121번 최소 제곱법입니다. 우리 OLS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자, 최소 제곱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최적의 회귀선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말 그대로 관측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귀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교육자를 보시게 되면 회귀식을 아래와 같이 모형화할 수가 있고, y는 종속변수, 베타 제로는 절편, 베타 1은 회귀개수, x는 독립변수, 여기 나와 있는 입실론은 해당되는 오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해당되는 모형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확률변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상 변하는 값이에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 계속 값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독립변수는요, 확률변수도 될 수도 있고 상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이죠. 이와 같은 독립변수가 상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때 사용하게 되냐면 어떤 통제적 실험 환경에서 독립변수를 고정해 놓고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베타 제로, 절편과 베타 1 이와 같은 것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입실론은 오차값입니다. 항상 회귀식은 정확할 수가 없고 오차를 동반할 수가 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회귀식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해당되는 오차 역시 확률 변수입니다. 평균이 0이고 일정한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이죠. 자, 요즘 들어서 이와 같은 수리적 문항을 가지고 오답 고르는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회귀식에 관련된 각 정의를 내리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은 이런 관측값과 예측값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게 되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는 과정, 바로 최소제곱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회귀식은 선형, 직선의 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곡선, 비선형 관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22번 용어의 정의이죠.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던 독립변수가 하나인 걸 단순회귀라 하게 되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걸 다중회귀 분석이라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독립변수의 차수가 제곱, 3제곱 이와 같은 차수가 늘어가는 걸 우리는 다항회귀라고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서로 모델링이 다르죠. 다중회귀 분석은 어쨌든 선형 관계를 찾는 것이고, 다항회귀는 차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선형 관계를 찾아가는 분석 기법입니다. 서로 차이점 구분하도록 합니다. 123번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가정 조건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앞차시에서 정규성, 정규분포임을 가정하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가정 조건이 성립할 때 회귀식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형성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이죠. 만약에 이것이 선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면 빨간색, 우리 다항회귀 분석, 즉 차수를 증가시켜서 우리는 모델링을 하게 된 데까지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자, 잔차항은 독립변수와 관련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등분산성이죠. 잔차항은 독립변수 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분산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상관성입니다. 잔차항들 간에는 상관성이 없어야겠죠. 만약에 있으면 회귀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비상관성을 파악해 보는 거 더빈 왓슨 통계량을 통해서 파악해 본다, 체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정상성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넘버링에서요.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잔차항의 정규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특히 QQ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와 같은 정상성 유무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항이라 할 수가 있고, 실제
회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항이 124번에 해당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려면 기울기가 0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회귀 개수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절편만 남게 되고 그건 회귀 직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바로 이와 같은 걸 통계적 회귀 모형에 관련된 유의성 검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F통계량입니다. F통계량이라고 한다면 오차 변동으로 인한 분산, 분의 회귀로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게 되죠. F통계량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에서 멀어지게 되고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F통계량과 그때 P-밸류 값을 통해서 우리는 회귀 모형의 유의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때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모든 독립변수가 0인 경우가 라고 할 수가 있고 대립가설인 것은 적어도 하나의 회귀 개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굉장히 가중치 있는 파트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중치가 아주 높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죠. 그럼 두 번째 회귀 개수의 유의미한가라는 것은 회귀 모형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다중회귀 분석일 경우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유의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때 해당되는 것이 회귀 개수의 유의미성입니다. 자, 그때 파악해 보는 것은 T 통계량과 P-밸류 값을 통해서 파악해 보게 되고 이때 역시 각 개별 회귀 개수는 0 또는 0이 아니라는 것이 대립가설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 값은 해당되는 독립변수를 얼마만큼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값으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죠.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설명력은 높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또 결정계수 옆에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있는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결정계수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독립변수의 수를 감안한 결정계수가 수정된 결정계수고 따라서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는 결정계수보다는 수정된 결정계수를 통해서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모형의 데이터를 잘 적합하고 있는가인데 잔차 분석이죠. 잔차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밖에 회귀 진단도 있죠. 이상값이라 한다면 산점도를 그려서 종속 변수가 특정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이상값이라 할 수가 있고 영향치 또는 영향력이라 한다면 각 개별 값들이 회귀 개수에 영향을 줄 때 그걸 영향치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회귀 진단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첫 번째 회귀 모형의 유의성, 회귀 개수의 유의성 또는 결정 개수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 잔차 분석 역시 시험 문제 가중치가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5번 확인하도록 하죠. 회귀 분석에서는 특히 다중회귀 분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죠. 각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이 발생하게 되면 표준오차가 증가하게 되고 표준오차가 증가하게 되면 회귀 개수의 신뢰 구간이 폭이 넓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추정값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다중공성성입니다.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이와 같은 다중공성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VIF라는 분산 팽창 지수 값이 10 이상일 때 우리는 다중공성성을 진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중공성성의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관성이 높은 것 중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 상관관계 높은 변수를 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 또는 주성분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주성분 분석은 다별량 분석 파트에 등장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지만 주성분 자체가 1주성분과 2주성분은 서로 독립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다중공성성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이고 리치 회귀도 이와 같은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 이런 특정 상관성이 높아서 종속 변수의 기여도가 높은 독립 변수의 회귀 개수를 작게 만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치 회귀도 다중공성성의 해결 방법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값의 독립변수의 값을 일정한 범위로 조정해주는 표준화와 정규화를 통해서도 다중 공성성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6번. 최근 들어서 분산 분석표, 회귀 분석 모형의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출제 포인트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할 때 F 통계량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를 다른 형태로 여기 나와 있는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도 얻은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는 모형의 적합성과 유의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고 해당되는 이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어떤 경우의 수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단에 보이는 표는 분산 분석표입니다. 즉 전체 변동을 회귀에 의한 변동과 오차에 의한 변동으로 분리해서 회귀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회귀 제곱합, 잔차의 변동, 각각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변동을 합한 값이 전체 변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결정 개수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전체 변동분의 회귀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의 비율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2000분의 1500이 바로 결정 개수 값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문제고 두 번째 각각의 자유도를 제곱하기로 나누게 되면 평균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 중간에 블랭크로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은 산식의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째 출제 포인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뭘까요? F 통계량입니다.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고 한다면 F 통계량은 점점점 커질 거고 그때 p-value 값은 유의 수준보다 작아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가 주어지게 되고 중간중간 블랭크를 비워놓고 그 값을 수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회귀와 잔차, 총합의 의미를 알고 각 자유도를 나눠서 회귀의 평균 변동량, 잔차의 평균 변동량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수식의 비율이 바로 뭐다? F 통계량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산 분석표가 우리 시험 문제 25년도에는 100%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24년도에 우리 파트 3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과락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의적 문항 등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회귀 분석 파트에서는 매 차씩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문항을 득점하는 것과 아닌 것하고는 여러분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7번 우리 1년에 우리 시험은 4번 보게 되고 2번 정도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종속 변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만을 선택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대적합을 방지하게 되고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첫 번째는 전진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변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부터 하나하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추가된 변수는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전진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후진 제거이죠. 반대로 후진 제거는 모든 변수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의하지 않은 변수부터 하나씩 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한 번 제거된 변수는 다시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계별 방법인데 이거는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를 혼합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제거하면서 기존에 있는 변수의 중요도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있는 것, 바로 가중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128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가 단순화되어 있어서 한 유형으로밖에 출제되지 않는 것이 정기와 선형 해기이죠. 정기와 선형 해기라는 것은 해당되는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당되는 모형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에만 정확도가 담보가 되고 평가형 데이터, 제3의 데이터는 예측력이 떨어지게 되는 과대적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모형의 복잡도를 떨어뜨린다. 즉 특정 종속 변수에 기여하는 역할이 높은 회귀 개수에 이와 같은 페널티를 부여해서
그 개수의 크기를 작게 해줌으로 인해서 모양의 복잡도를 떨어뜨려서 해당되는 일반 데이터에도 일반화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정규화 선형 회계이고, 이 정규화 선형 회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리치 회계고, 이와 같은 정규화 방법을 L2 정규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규화시키느냐? 특정 회계 개수의 제곱합을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치 회계는 변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리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회계 개수를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라스 회계라는 것을 L1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얘는 절대값의 합을 최소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고, 얘는 변수 선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계 개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라스틴 넷입니다. 이와 같은 리치와 라쏘 회계를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9번서부터는 다별량 분석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별량이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다별량 분석이라 하게 되고,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상관 분석이죠. 자, 상관 분석은 말 그대로 두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해보는 분석 기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변수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강도와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 상관 분석이죠. 대부분 이와 같은 상관 분석은 상관 계수를 통해서 계량화시키게 됩니다. 자, 130번. 이렇게 두 확률 변수의 선형성을 파악해보는 방법은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파악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분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양수다? 그러면 두 확률 변수가 같이 증가한다, 같이 감소한다는 의미이고, 공분산이 음수이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공분산이 음이면 서로 선형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확률 변수 x, y가 독립이면 당연히 공분산은 0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분산이 0인 값은 2차 곡선도 0입니다. 근데 2차 곡선은 독립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공분산은 측정 단위에 민감합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범위를 갖죠. 하지만 상관계수는 이런 공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 확률변수 x,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줬고, 그게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죠. 자, 131번은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입니다. 자,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구분하는 차이점을 출제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동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는 같습니다. 하지만 피어슨은 선형 관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구간 척도일 때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피어슨을 비선형 관계 파악한다면 오답입니다. 또는 서열 척도로 이용한다? 그것도 역시 오답이죠.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이와 같은 순위 기반 서열 척도로 인해서 두 확률 변수의 선형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값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피어슨과 달리 단조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 인해서 상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조 관계라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만 증가하면 되는 것이지 x의 증가량 비례해서 y도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료이지만 피어스는 상관계수가 1이 나올 수가 있지만 스피어 상관계수는 1이 계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어슨과 스피어만은 사용하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따라서 스피어만은 상관계수 서열 척도를 이용해서 비선형 관계를 파악해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만으로 두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파악해 볼 수가 없고 가설 검정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이죠. 만약에 상관계수만 가지고 상관계수의 유의성 판단해 본다. 오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데 귀무가설 출제 포인트죠. 상관관계가 없다. 즉 상관계수가 0이다. 대립가설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같은 의미로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까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33번 다차원 척도법이고 다별량 분석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다차원 척도법의 정의를 물어보죠. 자, 다차원 척도법은 객체들 간의 거리 또는 비유사성 정보를 활용해서 원래 다차원 데이터를 낮은 저차원 공간에 배치하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포지션 맵이라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이 브랜드가 서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것 대표적인 다차원 척도법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다차원 척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스트레스 값이라고 하게 되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합한 평가지표다 이해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것은 차원 축소 방법이며 관계 시각화를 통해서 관계를 파악해보고 특정 패턴을 파악해보는 세 가지 분석 기법이 다차원 척도법입니다.